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나름대로 휴식을 넉넉하게 취하고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강좌를 시작해 볼까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한 20회 내지 25회 정도로 시리즈 강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조선 후기를 미화하는 조선 후기가 이상적인 양반 문화, 그 아름다운 도덕 사회였다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이 점점 학계나 언론을 통해서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동시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선 후기의 연장선상 그 문화의 바탕을 두어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와 오늘날의 대한민국 간에는 나름대로 중대한 그 단절,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를 일방적으로 미화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국제관계를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시대의 진모습을 우리가 맨눈으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이 나라를 선진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긴요한 어떤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찾는 조선 후기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제 나름대로 학계의 통념과는 좀 상이한 각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본 조선 후기의 역사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시 찾는 조선 후기의 제목은 하멜이 본 조선의 노비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하멜 표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본 조선 후기의 역사상이 아주 적확하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 중에서 노비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1653년에 일본 나가사키, 대만에서 나가사키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배가 난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그 일행이 한 30여 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포가 되었죠. 처음 2년간은 제주도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의 목사가 갈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좀 그 학대를 하고, 또 서울로 잡혀 올라와서 서울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전부 체포되어서 전라남도 강진 지역으로 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갔다가 강진 지역에 흉년이 되니까 그 옆에 여수 쪽으로 다시 옮겨가기도 하고요. 다소로 편안하게 지낸 시절도 있지만은 많은 세월을 굶주림과 그다음에 고된 노역과 그리고 구걸 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지내다가 1666년에 그중에 8명이 드디어 배를 마련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쓴 자기의 기록이 제주도에 도착한 이래 해마다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일기록으로 나와서 처음 몇 년간은 나름의 하멜 자신이 적은 기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후반부가 되면 연도별로 기록이 나와서 기억에 의존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멜 표류기를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쓴 것은 이 사람이 소속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월급을 이렇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는 1666년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67년인가 이 글을 썼고, 그리고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하멜이 쓴 원고를 곧바로
68년에 출간을 했고, 그는 1670년 하멜이 그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출간이 됐고, 이 네덜란드로 출간된 하멜의 책은 이후 독일어, 불란서, 영어로 뭐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나라로 번역이 되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의 여러 나라에 알려진 최초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제일 먼저 이 책에 주목을 해서 그가 1913년에 창간한 태평양 잡지라는 그 책에 이 하멜 표류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6회까지 연재한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뒤에는 태평양 잡지가 권호가 망실이 되어서 다 완역해서 게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이병도 박사가 이 하멜 표류기를 번역을 했고요. 영어판과 불어판의 기초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에 나와서 진단학회에 실리기도 했고요. 이후 뭐 여러 몇 사람들의 번역본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것은 그 옆에서 보는 다시 읽는 하멜 표류기라고 강준석 씨가 번역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어판을 기초로 해서 번역한 것이고, 따라서 이전에 번역된 뭐 이병도 선생의 번역본 등과 대조하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판이 영어판이나 불어판으로 번역이 될 때 다소간의 편집이 이루어지거나 또 부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생긴 오류가 있었던 것인데, 이 강준석 씨의 네덜란드판에 기초한 번역은 가장 원판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동상사진은 이 핸드릭 하멜의 그의 네덜란드 고향에 세워진 그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멜이 이 책에 자기의 그 제주도 표류와 나가사키 귀환까지의 일기류의 기술이 끝난 다음에 조선 왕국기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것인가를 각 주제별로 쭉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연환경 또는 뭐 통치제도, 군사제도, 그 다음에 어업, 기타 종교, 뭐 농업,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17세기 중엽에 하멜이라는 네덜란드인이 13년간 남부 조선, 서울 이하 제주도까지를 13년간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한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매우 정확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특히 노비 관련이 그러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데,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노비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의외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노비제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양반의 나라인 동시에 그 양반의 경제적 기초가 바로 노비에게 있습니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고 양반의 문화의 나라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비중으로 노비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온 이 노비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다시 찾는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20세기 초까지 역사를 다루면서 이 노비제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첫 강의를 노비제 문제로 삼았는데, 그때 이 하멜 외국인이 본 노비에 관한 관찰 기록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멜이 쓴 그의 기록의 후반부에 조선 왕국기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노비 관련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배계급들은, 서양에 말하면 영주급의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토지재산과 노예에 의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저렇게 슬라벤이라고 발음해도 좋습니까? 하여튼 영어판을 확인하면 슬레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재산과 노예에 의해서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빅맨들은, 그러니까 조정의 고관들은 2~3천 명의 노예를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당대의 다른 기록에 안 나타납니다.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번역자는 노예라고 해놓고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종은 인구의 반이나 더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반이나 더 된다. 이것도 주목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이 여장은 슬라비인으로 이렇게 네덜란드가 그런데 여종과 아이를 낳거나 남종이 이건 슬라벤인 모양입니다. 이 자유민과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은 어느 경우에도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여종의 소유가 됩니다. 남종과 여종의 주인이 각각 다를 때 이 소속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여종 주인의 소유가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외국인의 논을 통해서 한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주인을 죽인 종은 고문해서 죽입니다. 이에 반해 주인은 사소한 구실로도 자기 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노예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종을 사소한 구실로도 죽여도 법률적으로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자식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들, 특히 양반들은 이러한 부모 자식 간에 소중히 여기는 정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노예들은 이와 달리 자기 자식들을 거의 돌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식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은 주인이 데려가 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하멜 표류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멜 표류기가 나름의 사료적 중요한 그 독보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는 상당한 부분은 기존에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몇 가지는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전에 이 노비제에 관한 이 이승만 TV 유튜브 강의에서 한 이야기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재확인하면서 몇 가지 점을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군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 나오는 사진이라 해서 믿을만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구한말 또는 일제 초기에 함경남도 문천군에 관에 소속한 관노비들의 그 사진입니다. 특히 그 맨 옆에 있는 여비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있고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는 행색이 매우 초라한 이 노비들의 모습입니다. 노비들의 사진은 이전에도 몇 장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한 사람들은 토지 재산과 노예로부터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 있는데 이 노비는 따라서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토지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었다. 노비의 가격은 법률에 의하면 경국대전에 의하면 저와 4천장인데 경국대전에서 일일 임금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루 노동을 시킬 때 저와 6장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66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를 쌀로 환산하면은 쌀 20숨인데 이는 논 20두락 그러니까 한 두락이 대개 한 150평 정도 되니까 1헥타르 1정보의 연간 소출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재기에서는 양반가가 많은 상속 문서를 남겼는데 그걸 분재기라 합니다. 이 분재기에서는 노비를 먼저 쭉 적습니다. 노비를 먼저 적고 노비가 소속이 누구한테 어떻게 된다는 것부터 적고 나중에 토지를 적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보다도 노비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노비 하나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부모가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적고 내용이 훨씬 더 상밀하다는 걸 봐서 노비가 토지보다도 더 중시된 재산이다 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 것은 노비제가 해체가 되는 18세기입니다. 18세기 분재기를 제가 몇 개 보니까 거기는 토지가 쭉 나오고 노비는 아예 없거나 또는 노비가 나중에 적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찾는 조선득이 두 번째 시간에서 이 노비제 해체의 양상과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18세기가 되면은 이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당시 말로는 옛날에는 노비를 재산으로 삼았는데 요사이는 토지를 재산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비와 토지의 재산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것은 18세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1680년경부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노비가 많은 사람은 2, 3천구나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멜이 했는데, 15, 16세기로 올라가면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양반가가 남긴 상속문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노비의 규모는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종이라는 임금이 노비 보유 상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종친이나 부마나 왕씨, 왕족들은 노 150구를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문무관은 정구품은 30구, 그다음에 정일품은 130구,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했지만은, 따라서 비까지 합치면 이제 그 2배 정도 되죠. 300구나 69에서 269를 가져라, 뭐 그 이상 못 가진다, 이래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실부터 훨씬 더 많은 노비를 소유했는데요. 세종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그 영흥대군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문무고관이면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소유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전직 관료는 300구 정도가 전후가 보통이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도 돌아가실 때 분재기를 남겼는데 379 정도의 노를 남겼습니다. 현재 알려진 전직 관료의 노비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재령이시 가문에 한 789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됩니다. 정삼품 이상의 그 당상관 이상이 되면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보통이었다고 생각하고, 지방에 아직 과거에 들어가지 못한, 급제하지 못한 지방의 부관들도 남긴 여러 가지 상속문서를 보면은 60구 내지 80구는 보통이었다. 근데 17세기에 과연 하멜이 이야기한 대로 2, 3천구를 보유한 중앙의 고관이 있었느냐? 그거는 현재 남겨진 자료, 실록이나 기타 관찬 일기나 그 다음에는 그 양반가의 분재기상으로는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17세기가 되면은 무슨 이유인지 15, 16세기 비해서 양반가의 분재기가 확 줄어듭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그 분재기상에 많은 노비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윤선도 집안이죠. 그 윤씨가 윤선도 자신이 남긴 윤선도의 그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그 분재기의 노비는 549입니다. 근데 이 윤선도 집안은 대대로 이 손이 기회가 쓰고 이 장다 단독 산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비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49나 되는 현재 알려진 한에서 가장 많은 노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중앙고관으로서 2, 3천구를 보유한 사람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멜의 그 기술의 정확성을 봐서 자기가 직접 그런 사람을 봤다고 했으니까 중앙의 고관은 17세기가 되었어도 2, 3천구의 노를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비가 얼마나 많았던가는 17세기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7세기가 되면은 경상도, 산업, 단성, 울산, 대구 지방에 호적이 전합니다. 1603년, 1606년부터 한 1690년까지 이 17세기에 걸치는 이 호적을 보면은 호적상의 인구의 42% 내지 49%가 노비 신분입니다. 1663년에 한성부 북부 호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거기는 호적상 인구의 73%가 노비입니다. 근데 이 호적이라는 게 하나의 인구 조사 자료로서는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비는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적히는, 기록되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왜냐하면은 안 적으면은 노비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호적에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멜이 인구의 절반은 노다, 슬레이브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더구나 서울에서까지 와서 살아봤으니까 저는 얼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하멜의 이 이야기는 영어판이나 불어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네덜란드 원판에서는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슬레이브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영어판에서는 슬레이브와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아주 하천한 자유민까지 포함해서 절반 이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네덜란드 원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나 그에 준하는 천인들입니다. 노비와 결혼한 하천민들, 비부나 그다음에는 노처, 비록 노비 신분은 아니지만은 노비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천한 신분들까지 합하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17세기 중엽까지도 가능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멜이 이야기했듯이 노는 사소한 실수로 의해서도 주인에 의해서 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에서 그 자세하게 기존의 연구 성과, 제 자신의 연구 성과를 포함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년에 세종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를 박탈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와 결혼한 노처나 비부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노비에게 악독한 몹쓸 짓을 해도 노비는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노비의 법률적인 권리가 박탈되면서 세종 자신이 한탄했듯이 노비를 살해하는 주인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는 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그대로 여실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비에 대한 어떤 살해를 제한하는 18세기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19세기까지 그대로 관철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멜이 이야기했듯이 노비와 양인이 결혼하면 그 소생은 무조건 둘 다 노비가 된다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그 법이 법률로 성립하는 건 1460년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에서 천인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 다만 천인과 양녀의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노비면은 그 소생은 아버지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지 천한 쪽을 따라서 노비가 그 소생의 신분이 결정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그 종천법이라 그러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나 천하면은 그 중에 그 소생은 다 천인이 되는데, 이 법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세종연간입니다. 세종연간에 그 이전에 태종만 하더라도 양인과 천인이 결혼할 수 없도록 했고, 결혼하면 처벌을 했고, 처벌의 일환으로서 노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는 그 소생을 관노비로 몰수를 하고, 양인 남자와 여자 비간에 결혼하면 그 소생은 아버지의 부계를 중시해서 양인하라는 이와 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처벌을 하고, 그 소생은 양인으로 만들든가 그 다음에는 관노비로 정모를 해서 또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게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취했는데, 세종연간이 되면은 양인 남자와 비의 소생은 노비로 삼는다는 종모위천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고, 이게 종모위천법이 되니까 양천 교혼을 금지한 것이 사실상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되고, 이후 노와 양인의 소생은 관노비로 몰수한다는 정책마저 이제 폐지가 되어서 결국은 1460년대 경국대전이 되면은 저와 같은 종천법이 확립이 됐는데,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하멜이 그의 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누가 천인이라도 자식은 노비가 되기 때문에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노비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비 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
양인들은, 양반들은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또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데, 종들은, 노비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일할 나이가 되면 주인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사실일까? 저는 그 사실이다. 바로 요즘을 전하고 있으면서 하멜 표류구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592년에 바로 이 하멜 시대로부터 26년 정도 지난 그 시대에 경상도 봉화군에 있었던 권동미라는 양반가에서 이루어진 상속문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권동미 처유씨가, 권동미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인데요. 경상도 봉화군 유곡, 춘양, 계단, 풍정 그 일대에 늘어져 있는 집과 토지와 노비에 대한 그 상속입니다. 피상속인은 모두 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천 을자녀입니다. 을자녀. 천첩에서 낳은 자녀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자에 대한 어떤 천시는 그렇게 나중 후대만큼 강하지 않아서 이 서자들에게도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을 보면은 노 141구에 비 174, 합계 315구입니다. 밭은 665두락, 노는 827두락, 상당한 부호죠. 귀하집은 80채 또는 뭐 90채, 큰 귀하집이 다 합해서 3채나 됩니다. 지금도 그 집이 남아있고, 지금은 뭐 관광지로 되어 있고 관광객이 개방되어 있고 하니까, 봉화군의 그 유곡이라는데 혹시 들리실지면 이 집에 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문서를 보면요, 뭐 노비가 지금 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 노비가 315구가 상속이 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그 주인집을 둘러싸고 뭐 멀거나 가깝게나 그 관내에 분포한 노비들의 가족입니다. 비거미금이라는 비가, 이 사람은 죽고 그 딸이 둘이가 있는데요. 비난이, 비난춘이가 있는데 48세, 46세입니다. 이 자매의 비의 소생이 또 이렇게나 많습니다. 비난이는 48세, 비난춘이는 46세. 비난이가 4명의 자식을 두고 비난춘이는 5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 나이가 또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관로 속에 숫자를 써놓은 것은 그 상속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2는 2번째 자식, 3은 3번째 자식, 5는 5번째 자식, 4는 4번째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이를 보십시오. 4소생이 있는데 셋째 아들과 5째 딸과 넷째 딸에게 상속이 됩니다. 비난춘이는 5 자녀 아들, 딸이 있는데 주인의 둘째 아들, 주인의 셋째 아들, 넷째 딸, 뭐 5째 딸 또는 첫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피상속인을,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낱낱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느 단계가 되면 주인이 와서 이 하나씩을 데려가게 되면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됩니다. 당장은 4km, 6km, 10km 밖에서 살더라도 주인집에서 일손이 모자라면은, 야, 난춘이, 너 춘복이 이제 15살 됐으니까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비의 상속은 개별 인신 단위의 상속이었다. 가족은 노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존돼야 될 법적, 도덕적 규범성,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게 노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누다가 모자라면은 어떤 비가 임신해 있을 때 임신한 아이까지, 당시 형제간에 아주 균등 상속이었으니까 이렇게 1, 2, 3, 4, 5, 6, 5를 나누다가 누구가 한 사람이 덜 갔다 모자란다 싶으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어머니와 소속을 달리해서 상속을 합니다. 저는 그런 그 분재기를 예전에 분석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참 그 철학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노비의 본질은 이와 같은 주인에 의해서, 개별 인신에 의해서 소유되는 재산입니다.
최규수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1650년에 태어나서 1735년에 작고한 사람인데 당대의 영의정까지 하멜에 의하면 중요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당대 조선 최고의 양반이고 당파로서는 서인의 그 지도자급, 나중에 소론의 지도자로 되는 성품은 매우 온화하고 학문도 훌륭했던 당대 최고의 그 양반스님. 이 양반이 1713, 14년의 이 일을 자기 병후말록이라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리아를 데리고, 아마 자기 아들입니다, 서울로 갔다. 1914년 정월에 리가 한림원 예문관에 들었다. 내가 돌아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정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다. 어떻게 아들을 시골에서 데려와서 상당히 장성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서울에 놔두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말하기를 사대부 집이 원방의 노비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 아비가 그 어린 자녀의 머리를 빗기고 얼굴을 씻기고 상전에 현신한다. 대령했습니다. 왔습니다. 라고 자식을 데려다 준다. 돌아갈 때 그 아비가 등을 어루만지고 말하기를 잘 지내라. 상전에게 책을 잡히지 말라. 하고서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간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정이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 영의정까지 한 최고의 그 양반으로서 전국에 수많은 노비가 있었겠죠. 근데 집안에 데리고 일을 시키는 노비가 도망을 가거나 또는 죽거나 해서 모자란다. 그러면은, 야, 누구, 충청도 누구 집에 그 아이를 보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어. 머리를 빗기고 얼굴도 씻기고 상전에게 그 애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 돌아서면서 잘 지내라 하고 사실상 이별을 구하는 거죠. 이별을 구합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책 잡히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그 살던 아들을 이제 서울에 놓고 가는 심정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문관이 들었다 하면 아마 과거도 급조했을 것 같은데, 당시 워낙 당정이 심하니까 뭐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 장성한 아들을 놓고 가는 심정이 마치 비슷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나이가 들면은 노비의 어린아이들은 주인집으로 데려갈 부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멜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최규수라는 양반도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그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대구에 내려가게 되면은 백보람이라는 호를 가진 최흥운이라는 양반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집안 집주위에 데리고 있던 노비가 한 60구, 그리고 저 외방에 원방에서 신공을 바치는 노비들이 한 110여 구 정도 되는 그런 것들. 그 일대에서는 큰 양반입니다만은 이 양반이 데리고 있는 집안 집 주변에서 부리고 있는 노비 한 60구 내지 작을 때는 40구에 한 40%가 일손이 모자라면 바깥에서 외방에서 원방에서 데려 들어온 그런 노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동대학의 정진정 교수가 그런 것을 실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노비란 것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별 인신 단위로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따라서 가족이라는 규범은 주인에게 어떠한 도덕적 강제성을 갖지 못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멜은 이것을 슬레이브다, 영어로 화란어로 슬라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인구가 1600 한 5,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부지방에 가난한, 이 하멜은 북부지방에 올라가 본 적은 없으니까 남부지방에 가난한, 경기 이남에 가난한 전 인구의 절반이나 된 것이 조선 후기 사회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좀처럼 언급하지 해온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그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노비제가 해체되는, 저는 1680년대가 하나의 큰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체되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찾는 조선욱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